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오늘은 반도체 얘기 좀 배워보겠습니다. 예. 반도체가 뭐 우리나라 수출의 20%라고 하던가요? 하여튼 뭐 반도체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고 반도체가 잘 안 되면 우리도 그냥 잘 안 되고. 예.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그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는 거의 다 풀렸는데 네. 반도체 품목 관세가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걱정도 있고. 사실은 트럼프가 중국이랑 무역과 관련해서 싸우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시작이 그렇게 보면 사실은 뭐 아이폰을 뭐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반도체를 미국이 필요할 때 항상 수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반도체는 중국이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거라서 이게 어떻게 풀려나갈지 또 아직도. 근데 그렇게 견제를 하는데도 요즘 중국 반도체가 장난이 아니라고. 예, 또 견제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중국도 안 그래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중국 반도체 얼마나 좀 무서운 건지 이주환 박사님 모시고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는 요즘 책을 쓰셨어요. 맞아. 서점에서 반도체 관련 책이 이렇게 인기인 적은 또 단군 이래 처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장안의 화제. 네. 이주환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책이 엄청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 오늘부터 그런 걸로 치시죠. 근데 그건 있더라고. 오늘 제가 낮에 네. 정부에서 주최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민관 협의를 갔다 왔는데 삼성, 하이닉스, 퓨리오사 웬만한 기업분들도 다 오셨고 근데 참석자들은 확실하게 제 책 많이 사서 읽으셨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반도체 정말 이제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분들은 많이 읽으시는 것 같고 일반 독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일반 독자들은 이제 언더스탠딩을 시청하시죠. 시청하시면서 뭐 그 중에 한 1%만 사주셔도 그렇죠. 네. 네. 우리 요즘 중국 반도체가 무서워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뭘 보고 무섭다고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바로 마침 이제 우리 PD님 연락받고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국 얘기가 나왔었는데 바로 이틀 전에 이제 제가 주로 보는 대만의 트렌드포스라는 이제 기관에서 발표 거기가 이제 시장점유 이런 것들 많이 발표를 하거든요. 이제 지금 마침 물어보셨으니까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뭐 순서에 상관없이 뭘 발표했냐면 지난 해에 글로벌 탑 10 OSAT 기업 순위. 그러니까 OSAT라는 거는 OSAT가 뭡니까? O는 그러니까 아웃소스돼요. 그러니까 외주하는. 그다음에 뭐 S는 세미컨덕터 반도체고 그다음에 이제 어셈블리 앤 테스팅.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패키지와 테스트만 해주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인하우스에 다 갖고 있어요. 패키지를 하는. 근데 100% 다를 인하우스로 하지는 않거든요. 외부에 맡겨서 테스트 절반 정도는 외부 업체에 맡기고 절반 정도는 직접 수행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칩 메이커들이 하는 거고 그러면은 왜 일부는 외부에 맡길까? 외부에 맡기는 게 훨씬 쌉니다. 근데 왜 다 안 맡길까? 왜냐하면 최신 제품이나 뭔가 정말 하이엔드 제품들은 우리가 만들어야죠. 보안이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직접 하고요. 그다음 보안이 큰 이슈가 없어진 이미 양산화된 지 오래된 제품 같은 것들은 코스트 이슈가 있으니까 외주 업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전문적으로 팹을 갖고 있지 않은 IDM 같은 경우는 이제 TSMC에서 패키지까지 한 걸 받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웨이퍼 단위로 구매를 하잖아요. 그리고 웨이퍼를 저분들이 뭐 어떻게 가공을 하겠어요. 당연히 외주 테스팅 패키지 업체한테 넘겨가지고 후공정을 한 후에 칩을 받아옵니다. 그게 비메모리 말고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다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장 발표했던 그 기업들은 그러니까 뭐 특정 제품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후공정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런 기업들을 OSAT라고 부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제 이제 따끈따끈한 뉴스로 한 거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글로벌 탑 10 이제 전문적인 테스터 업체, 패키지 업체들의 순위를 이제 발표를 해요. 매출 순위들을 하고 시장 점유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실은 이 트렌드가 잡힌 지는 좀 몇 년 되긴 했는데 연간 단위로 이제 확정이 된 것들이 이제 많지 않아서 탑 10 10개 중에 중국 기업들이 3개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중국 기업들이 많이 맡긴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무슨 의미예요? 이미 패키지 수준이 한국을 훨씬 앞섰다는 얘기인 거죠. 중국이.
그래서 1위 업체는 대만의 ASE라는 업체가 거장 시장 점유율 40~50% 거의 TSMC급의 기업이 하나 있고 예. 2위는 이제 암코라고 미국 기업이 하나 있고요. 어. 그 밑에 8개 중에서 3개가 중국 기업인 거고 3위가 중국 기업인데 이제 JCET라는 기업이 가장 크고요. 아. 여기가 완전히 그 M&A로 큰 회사거든요.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뭐 중국 기업들도 맡기겠지만 예. 중국 기업들의 일감만 가지고 그 시장 점유율을 달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많은 미국, 대만, 한국 기업들이 맡기는 거죠 거기에. 아하.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한국 기업들도 뭐 일부는 중국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알 수는 없으니까. 예. 어쨌든 전체 시장 점유율 3위가 중국 기업이고 조금 더 내려가면 또 탑 10 중에 2개가 더 있어서 예.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한국도 다행스러운 거는 탑 10에 잘 올라가지 못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마이크론이 탑 10에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제가 볼 때는 이제 HBM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한국 기업들도 패키지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기업 정도는 탑 10에 버티고 있는 것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중국은 이미 3개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중국이 10년 전 같으면은 거의 없었을 거거든요. 아, 명함도 못 냅니다. 10년 전에 하나는 있었어요. JCT가 이제 빠르게 M&A하면서 크면서 하나가 정도는 있었는데 다른 2기업 정도는 아마 10년 전에는 탑 10에 못 들어왔을 텐데 네.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의 생태계가 자급자족 될 수밖에 없는 코너로 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고 있으니까 예. 설계도 그렇고 파운드리도 그렇고 디램 낸드도 그렇고 지금 패키도 그렇고 중국을 코너로 모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자금률이 높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자급자족을 가속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하던데,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이게 코너로 몰잖아요, 중국을. 야, 중국한테는 장비도 팔지 말고, 중국 거는 사주지도 말고, 못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중국의 반도체를 발전시킨 원동력이 됐을까요? 원동력이 됐다기보다는 중국의 수요는 전 세계에서 거의 50%에서 55%를 차지해요, 반도체 수요를. 예. 수요는 무조건 있죠, 중국에는. 예. 그런데 미국에서 미국 칩을 못 팔게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우방국의 칩도 못 팔게 하죠. 음. 예를 들어 HBM 같은 경우는 지금 우방국도 못 팔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성 하이닉스도 HBM을 직접 중국에는 이제 못 팔고 엔비디아 칩세트에 이제 부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회해서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이제 H100 이런 건 아니고 H20 정도의 약간 다운그레이드 시킨 제품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중국의 수요는 더 많아. 100의 수요가 있는데 미국의 각종 제재를 하니까 해외를 통해서 그 100을 다 충족을 못 시키는 거죠. 수요는 존재했었고 이미부터. 예. 그러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성능이 되든 안 되든 뭐 조금 문제가 있던 불만족이 있을지언정 국산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수요는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제가 중국의 반도체 자급을 가속화시킨다라는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자동차 수출 못했는데 외제차 수입은 많고 국산차만 쓰게 만드는 다음에 그걸로 그랬었죠. 개발해서 예. 폰이 팔듯이 80년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칩이 못 들어오니까 하여튼 좋으나 싫으나 중국 칩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화웨이나 뭐 샤오미가 반도체를 많이 쓸 거잖아요. 예. 쓰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미국 거, 한국 거 막 갖다 썼을 거예요. 예. 돈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불편해진 거죠. 근데 어떤 제품은 아예 막힌 거죠. 예. 아주 이제 최선단 기술을 작용한 건 아예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필요하니까 중국 거 니네 일단 한번 써보자로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보면 분량도 많을 거고 아마 퍼포먼스도 떨어질 거예요. 가격은 싸겠죠 아무래도.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 제품 팔아야 되니까 어쨌든 화이나 샤오미도 본인 제품의 그 그레이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플래그십에 쓰지는 못할 것 같고 거기는 어쨌거나 먼저 확보했던 100%는 아니지만 부족하지만 그 물량을 전량 다 어쨌든 플래그십 제품에 넣을 텐데 그런데 이제 아시아나 뭐 아프리카로 파는 물량들도 있을 거잖아요. 중용으로 파는 거에는 거기에는 사실상 가격도 좀 싼 게 들어갈 테니까 조금 더 저가의 품질의 제품일 때니까 거기에 들어간 반도체도 조금 품질이 떨어져도 그게 이제 묻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이제 자국 기업들, 로컬 기업들 제품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볼륨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아직까지 기술력에 보면은 상당히 격차는 있을 테니까 가장 본인들이 정말 애지중지하는 최고 제품에 못 넣겠지만 어쨌든 물량은 많다 보니까 중저가 제품에 충분히 중국 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 이거를 옛날에는 그것도 다 한국 거 쓰고 미국을 썼을 거예요. 사다 쓰면 되니까. 왜냐하면은 중국에도
지금 말씀 글로벌 기업들의 칩메이커들 공장이 다 있단 말이죠. 지금도 사실은 수출 제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국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한 제약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것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국에서 생산된 거에 대해 한정된 건데 한국 기업들도 보면은 가장 그 비싼 하이엔드 제품은 한국에 생산하거든요. 왜냐 보안 이슈가 있으니까.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조차도 중국 생산 기지에서 생산하는 거는 조금은 떨어지는 제품들이에요. 기술이 조금 2, 3년 지난 것들. 그런 것들인데 그럴 바에야 뭐 중국어를 써버리는 거. 왜냐하면 중국에는 최신 제품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국에 생산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야금야금 시장을 이제 조금씩 잠식해가는 효과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 뭐 한국 기업들을 정말 위협할 정도라는 것은 이제 가끔가다 이제 기사화가 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숨통을 조일 정도의 이런 위협은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지만 예. 어쨌든 볼륨이라는 것도 무시는 못하잖아요.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이제 내부 메일에서 이번에 실적이 악화된 것에는 중국 기업들의 빠르게 이제 기술력이 올라오고 그래서 중국 자급자율이 높아지는 것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분명히 영향이 있는 거죠. 작년부터 영향이 발생하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제가 지금 예로 들었던 것들이 OSAT잖아요. 예. 이건 뭐 칩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패키지라서 패키지는 옛날부터도 중국과 대만이 앞서 있었던 분야긴 해요. 한국 기업들은 사실상은 조금 명함을 내밀 정도 아니에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예. 그다음에 중국, 일본, 미국과 일본 기업들은 아예 그쪽에는 거의 하질 않아요. 이 들어가기 힘든 정도의 이미 독과점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서 그렇다 치지만 이제는 이제 그게 파운더리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뭐 좀 이따 파운더리 얘기를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 점유율에서 그 뭐 스코어보드에는 중국 기업들 명함이 올라오지는 못해요.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가 약간 뭐 엄살일 수도 있죠. 제가 볼 때 엄살이 좀 더 많다 보지만 야 중국 기업들이 따라와서 우리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야라고 어쨌든 삼성이 그런 엄살을 부릴 정도면은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일 거고 그러냐면 뭐 대만, 미국, 일본 기업들도 다 가시권에 있다는 얘기라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격차를 좁히고 좁혀왔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는 게 10년 전에 제가 그거를 발표했을 때는 2017년도에 막 그 얘기했을 때는 그걸 피부로 이렇게 느끼지는 못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좀 과도하게 좀 과장된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더 많았었지만 지금은 그런 기사가 나오면 이거를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 온도 차이는 느껴지거든요. 한국에서조차도 언론에서도 그런 변화가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거고 결국에는 그 10년 동안 이제 중국이 거의 180조 원, 190조 원의 자본을 꾸준히 투자한 것들이 예.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원년이 2025년이에요. 10년 1단계 1달러가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5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작년까지 투자가 1달러 되면 올해는 결실을 맺는 첫 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가 조금 의미가 있는 원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뭘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실적을 위협하는 거면 범용 제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원래 범용 메모리 같은 거로 돈 벌어서 첨단칩 개발을 했는데 거기를 장악해 가는 건지 뭘 구체적으로 잘하는 걸까요? 일단은 아직은 HBM 만들 실력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예.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 DDR5는 이제 막 개발이 끝난 정도라 양산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미미한 수준. DDR5는 좀 첨단 메모리에 가장 그렇죠. 우리가 메모리에서 이제 DDR5가 현재 양산까지 간 거 중에서는 가장 이제 성능이 좋은 제품인 거고 DDR5는 아직 그래서 시장 규모 자체가 DDR4에 비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더 적은 수준인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메인은 DDR4라는 제품인데 DDR4 시장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언론이나 삼성전자에서 언급을 했을 때 DDR4도 사실은 이제 DDR4라는 거는 그냥 기술을 얘기하는 거야. 기술 표준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이게 어느 제품으로 들어갈 건지는 이제 조금 쪼개봐야 되는 거죠. 시장별로. 그래서 가장 기술이 떨어지는 제품이 먼저 들어가는 게 말씀 언급하셨던 이제 PC에 들어가는 제품. 예. 이제 PC에 들어가는 거 우리 옛날에 용산 PC 조립 PC는 우리가 직접 사다 꽂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용량 업데이트를 직접 유저가 할 수 있었어요. 그 얘기는 완벽한 표준화가 돼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 얘기를 그걸 범용 제품이라고 해요. 예. 표준화 완벽해서 커스터마이즈가 전혀 없어서 누구든지 유저가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는 거를 범용 제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너럴한 거.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약간 그
용어의 혼선이 온 게 HBM이 등장하면서 AI가 아닌 건 다 법령이라고 이제 그냥 너무 평가절하해버리는. PC에 넣어 그거 뭐 어우 뭐 그런.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예. 사실은 PC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일부인 거고. 예. 사실은 이미 한국 기업들 삼성 하이닉스는 전체 매출 메모리 특히 D램을 놓고 봤을 때 메모리 포지션 중에서 PC용으로 들어가는 거는 10%도 안 될 거예요 이미. 이미 그 부분은 저가 시장은 이미 내줬어요. 예. 대만 중국 기업들한테.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아픈 지점이 되진 않아요. PC용은. 예. 이미 그쪽 포지션 확 줄여있기 때문에. 예. 근데 만약에 정말 중국이 어떤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아파지는 분야라 하면은 모바일에 들어가는 모바일 디램. 거기는 좀 좋은 디램이 들어가요. 좀 더 제가 옛날에 그거를 분석해봤어요. 재밌게도 같은 용량에서 PC에 들어가는 것과 모바일과 그 다음에 그래픽 디램이 있죠. 예. GPU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기업 서버에 들어가는 게 있죠. 그 다음에 HBM은 이제 새롭게 등장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HBM 그게 없었으니까 제가 분석 대상이 없었었고 똑같은 디램 같은 용량일 때 단가를 계산해봤어요. 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PC에 들어가는 걸 1이라고 했을 때 모바일 디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램은 1.2 정도 가격이. 예. 그다음에 그래픽 디램은 한 1.25 정도. 어허. 서버에 들어가는 거는 1.5에서 1.8까지도 그당 제가 분석했던 시점. 지금은 그보다 갭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는데 예. 그 얘기는 사실은 용량이 같다고 하면 공정이 조금 공정과 설계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제조 원가는 큰 차이는 안 나요. 예. 근데 판매가에서 1.20%에서 50% 이상까지 벌어진다는 얘기는 그게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는 차이는 더 마진이 높은 제품 위주로 판다는 거고 더 좋은 제품이 모바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능이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좀 더 작고 좀 잘 돌아가는 맞습니다.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경박단소라마 우리 옛날에 많이 썼었잖아요. 예. 일단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커도 부담이 없잖아요. 예. 용량만 크면 되죠. 뭐 빠르게 되고. 근데 일단 모바일에 되면은 중요해지는 게 속도도 중요하지만 전력이에요. 전력 소모가 작아져요. 배터리 예. 용량이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일단 저전력으로 들어가면서 비싸집니다. 기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PC용은 부피가 커도 상관이 없죠. 굳이 전력 신경 안 쓰잖아요. 왜냐 컨센트에 그냥 24시간 꽂아놓고 사용을 하니까. 예. 모바일로 내는 순간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민감한 포인트가 돼버리니까 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게 되고 예. 설계도 바뀌고 더 좋은 그러니까 공정 기술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 프리미엄이 붙는 거고요. 근데 그래픽과 모바일은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게 더 이게 더 비쌀 때 이게 더 비쌀 때가 있는데 그거는 수요가 좋아지느냐 수요가 별로 없느냐에 따라서 두 개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는데 그래서 약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은 모바일 디램은 많이는 안 그래서 않았어요. 아마 있긴 있죠. 왜냐하면은 중국에 글로벌에서 삼성전자, 애플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 탑10에 들어가는 중국폰이죠.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다 중국 기업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외부에서 수입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저가 제품에는 중국 제품을 조금씩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모바일 제품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래서 지금 PC용이 먼저 우선일 거예요. 일단 저가품, 가장 기술이 낮은 수준의 제품들. 근데 모바일로 들어가면서 일단 기술이 좀 더 높아져야 되다 보니까 일단 중국 기업들의 현재 기술 수준이 아직은 조금 갭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중국의 모바일 제조업체들이 이제 가장 아래 라인업에서 가장 밑에 쪽에 있는 제품부터 중국을 쓰기 시작할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중국 제품이 근데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실력이 없는 기업들은 이게 빈입빈 부입분 건 것이 악순환인 게 내가 일단 네임밸류가 없잖아요. 일단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고객이 안 사줘요. 그러면 기술이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예. 고객이 써주기 시작하면 고객의 피드백도 받죠. 예. 그다음에 물량이 커지니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실력이 높아져요. 그런데 이게 현재까지는 악순환이었죠. 중국 기업들조차도 중국 반도체 안 써주니까. 근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중국 반도체 사야 되는 상황에 몰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정 부분 가장 라인업 밑에 있는 제품부터 중국 제품을 넣기 시작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기업들의 실력이 확 늘어납니다. 모바일 기술이 아예 없던 기업들이 2, 3년이면 옛날에 10년에 걸쳐 가능했던 것들이 2, 3년 안에 가능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기술력의 갭이 축소된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중저가 시장을 이제 뺏기는 거죠. 한국 기업들은. 이런 것들이 모바일에서 이루어졌고
그래픽 쪽은 아직까지는 아직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 그래픽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엔비디아 칩이라는 GDDR 제품인데 HBM 아니더라도 이미 그래픽 칩셋에는 GDDR이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거의 한국 기업이랑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독과점 상태였던 제품인데 그럼 왜 미국의 마이크론은 GDDR의 그래픽이 강해? 2012년도에 엘피다를 인수했죠. 근데 당시 엘피다가 그래픽 DDR 시장점의 20%를 갖고 있었어요. 기술력 수준도 최고 수준이어서 그거를 날름 가져갔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그래픽 DDR 실력이 좋습니다. 올해 CES에서 있었던 그 뭐 약간의 그냥 뭐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의 그때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 하면은 어쨌든 CES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AI의 신제품에 대한 거 갖고 오지 않고 지포스를 갖고 나왔어요. 아시죠? 지포스라는 거는 고가의 그래픽 게이밍 노트북에 들어가는 가장 고가의 그래픽 칩셋이에요. 몇백만 원씩 하는 막. 이걸 하면서 여기에 마이크론 제품이 들어간다. DDR이 삼성 하이닉스가 아니고 마이크론 것만 쓰는 것 같이 사실은 아닌데 삼성 게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그 얘기를 하면서 발칵 뒤집혔었잖아요. 삼성이 이제 마이크론한테 완전 뒤진 거냐? 일반 D램에서조차도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 해명성 얘기들이 나오긴 했어요. 약간 CEO 아니고 밑에 단에 있는데 경영진한테서 왜냐하면 젠슨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칩셋은 알지만 여기에 부품이 솔직히 어느 회사 께들한테 관심도 없고 모르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CEO쯤 되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내 최종 제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지만 여기에 부품이 어느 회사 걸 쓰는지까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은 어디에 들은 게 있으니까 마이크론 건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조사를 보니까 물량이 삼성께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에피소드였던 건데 어쨌든 그 정도로 마이크론이 그래픽 DDR에서는 이미 실력을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 조금 뒤로 세긴 했지만 그래서 마이크론은 만년 3위라고 얘기를 우리가 보통 평가절하 하잖아요. 실력에 있어서. 근데 사실은 이제 특정 분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이제 그래픽 칩셋으로 가보면 결코 삼성 하이닉스에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마켓쉐어조차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기업들에서도 이제 하나씩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술 기업의 경우에는 그냥 1등이 계속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까지 그냥 메모리는 계속 삼성이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엔비디아다. 그럼 엔비디아가 계속 톡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기업은 제일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또 비싸게 팔아먹고 보통은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중국은 어떻게 그걸 자꾸 그 속도를 따라온다고 하는 건지 중국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뭐 이렇게 싼 거를 열심히 많이 만들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기술 격차가 계속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중국은 어떻게 그럴까요? 정부가 그냥 돈을 막 꽂아줘서 그럴까요? 물론 뭐 자금이 중요하긴 하죠. 사실 R&D도 자금이 필요한 거고 장비를 사는 것도 자금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다 180조 원을 주면 베트남에 갑자기 반도체를 잘 만들까라고 물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의 반도체 생태계는 이미 상당히 광범위하고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책에서도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생태계라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칩을 직접 만드는 기업이죠. 삼성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그 역할. 그 다음에는 소부장에 있잖아요. 그 밑에 받쳐주는 받쳐주고 있는 협력해야 되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고객은 결국에는 설계를 하는 업체들이죠. 팹리스. 자 이런 면에 봤을 때 그럼 칩 직접 제조하는 거는 아직 압도적이다 한국이. 제조는 아직까지는 칩 제조는. 자 그런데 아까 패키지 말씀드렸죠. 이미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패키지는 후공정은. 자 그럼 설계 능력 어디가 앞서 있을까요? 중국이 앞서 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설계 능력이라고 하면은 일단 IDM이잖아요. 삼성 하이닉스는 자체적으로 설계 능력을 갖고 있죠. 거기는. 근데 우리가 보통 그 기업 자체적인 IDM의 설계 능력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평가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최종 제품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 최근에 설계 능력에 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거는 HBM에서 무너지면서 그다음에 D램 5세대에서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예. 심지어는 창피하지만 고객사인 젠슨왕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삼성은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삼성에서 DS 부문장도 지금은 이제 대표이사가 되셨지만 그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설계부터 다시 한다. 뼈를 깎는 각오로 한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설계에 대한 의구심까지 생겼지만 어쨌든 IDM은 그래서 설계 능력이라는 게 따로 구분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종 제품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요. 설계 능력을. 예. 그런 면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D램이나 HBM에 있어서 하이닉스 설계 능력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왜냐하면 최종 제품의 퍼포먼스가 더 좋으니까. 그런데 IDM을 제외한 대부분의 설계 능력 뭐로 평가하느냐? 결국에 팹리스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팹리스의 시장 점유율과 어느 정도의 기술 노드를 갖고 있느냐, 몇 나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느냐. 반도체 설계 기업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그게 결국 반도체 생태계에서 설계 그 국가의 설계 역량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예.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거예요. IDM은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자, 그러면은 전 세계 글로벌 탑 10에 보면은 이제 팹리스 기업의 순위를 보면은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엔비디아 뭐. 엔비디아가 사실은 이 정도로 커지기 시작한 거는 한 2년밖에 안 돼요. 그 전까지 엔비디아가 탑 10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2, 3년 사이에 갑자기 큰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크기 전에 탑 10 리스트에 미국 기업들이 여전히 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시장 점유율도 한 50% 정도였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급부상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70%가 돼버렸어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나머지 30%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이제 뭐 나눠 싸우는 먹는 거예요?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죠. 공부를 위해서. 우리는 왜냐하면 언더스탠딩 공부를 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옛날에 그래 미국 시장 점유율 50%에 왜 맨날 언론에 70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계속 미국이 설계 팹리스 70이다. 그 얘기는 브로드컴을 자꾸 미국 기업으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됐던 건데 아. 왜냐하면 브로드컴이 나스닥에 상장돼 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미국 본사가 미국에 있고. 어. 자, 그럼 브로드컴의 CEO가 누굽니까? 모르겠어요. 그러게. 이게 사실 아바고 CEO가 겸하고 있는 거예요. 아바고는 누구냐? 싱가포르 기업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해졌지? 싱가포르 기업 아바고가 2015년에 미국 기업인 브로드컴을 인수해버렸어요. 아, 그래서 현재 싱가포르 기업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미국 기업으로 미국의 대통령도 미국 기업으로 알고 있지? 그게 아바고의 전략이죠. 내가 미국 기업을 인수할 때 지금도 그럴걸요? 미국의 대표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브로드컴은. 예. 만약에 내가 중국계 기업인데 인텔을 인수한다 그러면 정치권과 언론과 난리 날걸요? 증권거래소 예. 다 반대해서 인수 못할 거예요. 공정거래 심사 다 떨어질 거거든요. 예. 유럽에서도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국 기업까지 포장을 하면 어떨까? 실제는 내가 먹는 거지만. 그래서 그때 미국의 언론과 정치권하고 합의를 본 게 뭐냐 하면 내가 인수하더라도 사명을 아바고로 안 하고 오히려 브로드컴으로 쓰겠다. 아바고로 안 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사를 미국에 원래 브로드컴 본사가 있었고 본인은 싱가포르 본사가 있잖아요. 네. 듀얼 헤드쿼터로 가겠다. 아하. 미국 본사 유지하고 싱가포르 본사 해서 두 개로 유지를 하겠다가 마지막 하나 나스닥에 돼 있던 브로드컴을 현재 코드 이름 그대로 상장 유지하겠다. 그 세 가지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의 모습인데 근데 잘 보시면 우리 서학개미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브로드컴도 거래를 하시니까 보면은 분명히 브로드컴이에요. 예. 미국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놓고 그 코드 번호가 써 있잖아요. 아, 그렇지. 브로드컴이 아니에요. 아바고예요. 아. 아, 그래서 그게 그렇구나. 아. 그래서 잘 보시면은 굉장히 포장을 미국 기업으로 포장을 해서 그 독과점 승인을 받기 위한 전략이었던 거고 사실은 주인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아바고가 주인이고 그래서 CEO도 아바고 CEO가 지금 브로드컴의 겸하고 CEO예요. 있어요. 네, 통합사의 CEO를 맡고 있는 거예요. 미국인이 아니고요. 싱가포르 기업입니다. 그 AI에 맞춰서 그렇게 M&A를 잘했다는 브로드컴. 맞죠? 그렇죠. 지금도 인텔의 인수자로 심심찮게 언급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그냥 모양새 하나는 브로드컴. 진짜 끝내준다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제 팹리스 점유율에서 사실은 중국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중화권이 나머지 30%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70%고 나머지 30%는 30%가 거의 중화권이에요. 대만, 중국, 싱가포르예요. 아. 다른 나라는 뭐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머지는 일본, 한국 정도밖에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팹리스 기업들이 그 정도 규모의 기업들이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예. 아. 자, 근데 중화권이라는 걸 우리가 다 중국이야라고 할 수는 없긴 하잖아요. 예. 유사시는 모르긴 하죠.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이 하죠. 중화권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제가 분석할 때 중국으로 분석을 따로 하고 중화권으로 분석을 따로 해요. 비교를 해봐요. 왜냐하면은 여차할 때 진짜 전 세계적인 글로벌 편가르기가 됐을 때에 싱가포르, 대만은 결국에는 중국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너무 가깝죠. 예. 그 다음에 물리적인 군사적인 위협도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싱가포르랑 대만의 경제에서 중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거 빼면은 아마 망할걸요, 국가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크로적인 걸 생각해 봤을 때 중국의 영향권을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현재 대만과 싱가포르는. 그래서 유사시에 제2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상황이 됐을 때에 미국 편을 들 수 있을까?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 친미국으로 할 수 있을까? 대만, 싱가포르가 이런 퀘스천을 던져보면 오히려 중국 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주목은 가깝고 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중화권을 분석을 같이 볼 때가 있어요. 중국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 팹리스 기업만 놓고 볼 때 중국 기업은 화해의 자회사에 있잖아요. 하이실리콘 정도 들어있어요. 탑10에. 아마 5위권 정도에 있을까? 정확한 건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런데도 무서운 건 탑10을 벗어나는데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수백 개가 있을 거예요. 예. 그걸 다 합쳐놓으면은 아마 탑10의 중간으로 쑥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탑10은 한 기업 단위로서의 볼륨이 큰 애들이 들어오는 건데 국가로 만약에 점유율을 분석을 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중국 반도체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면 한다고 가정하고 조금 더 몇 년을 내다보면 그럼 선발주자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타격이 큰 걸까요?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팹리스가 없으니까 아예 경쟁 상대로 중국은 한국을 생각하지 않고요. 미국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으면 되고 보시면 되고요. 설계 영역에서는. 패키지 영역도 마찬가지. 한국은 경쟁자로 생각 하지 않고 대만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고요. 비메모리 쪽을 훨씬 강한 거네요. 그러니까. 비메모리가 말씀하신 이제 설계나 파운더리가 결국엔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에 제품을 주로 만들고 있는 건데 파운더리 같은 경우가 이제 팹리스랑 묶여야지만 온전한 완전체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제 파운더리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설계만 갖고는 못 만드니까 그리고 뭐냐면 중국에서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지금 TSMC에 물건을 못 맡기잖아요. 미국에서 제재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지금 TSMC 이용을 못해요. 공식적으로는, 오피셜리는. 물론 non-officially는 모르겠습니다. 구멍이 많아. 이거를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중국이 그러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느냐를 오피셜리와 비공식의 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민과 관의 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건 TSMC 공장에 미국이 직원 몇 명만 파견해 보면 아는 걸 그렇게 못 막아요, 정말? 못 막는 걸까요? 안 막는 걸까요? 아니 미국이 못 막는 거겠죠. 안 막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중국 반도체를 하고 있는데 포위해야 지금 된다.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장비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 미국이 제재를 하냐고 하면 리포트를 받아요. 이번에 너네 거래한 리스트를 줘봐. 그중에 중국 기업이 있어 없어 정도를 모니터링해요. 예. 이 정도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헐렁하게 해요? 엄청 헐렁하죠. 이 정도 제재면 어느 나라 기업이나 다 맘만 먹으면 피해갈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게 현재 한 4, 5년 또 한 2018년 말부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시작됐어요. ID 관련해가지고 네. 올해 이제 6년째 접어들잖아요.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크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비전문가라도. 그게 지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강력하게 어나운스는 해요. 상무국에서 이제 발표하는 거로 하면 법을 만들고 대부분 법이 이제 의회 입법이 아니라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만드는 거죠. 어쨌든 법의 그 어쨌든 레벨은 같은 레벨이니까 두 개가.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거를 엄격하게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제재를 해야 되는 파트에서 보면은 너네 분기 리포트 하나 줘 정도라는 거죠. 왜 그렇게 근데 할까요? 왜 그렇게 해요? 왜? 엄격하게 하게 되면 미국 기업이 다 망하거든요. 왜? 하는 게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자, 엔비디아 아시죠? 네. 뭐 엔비디아가 최근에 뭐 중국 의존도 많이 낮춰서 지금 18%라 뭐 얘기를 해요. 17%라고 했나? 중국 쪽에 발생하는 매출이. 근데 저는 그거 사실은 이상한 수치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수치가 있어요. 1분기 엔비디아 매출 전체가 아마 450억, 460억 한 이 정도 될 텐데 예. 달러 기준으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경영진에서 젠수랑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경영진이 H20 매출이 180억 불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H20은 중국에만 팔거든요. 예. 그 얘기는 그것만 따져도 중국 매출이 180억 불이에요. 전체 매출 얼마나 하셨죠? 430에서 460억 불. 어머나. 그럼 30%가 훨씬 넘어요. 그러네요. 이게 아픈 거예요. 중국을 엄격하게 제재를 하게 되면 엔비디아가 일단 제일 먼저 망하고 예. TSMC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타격이. 그다음에 중국 장비 업체, 미국의 장비 업체들이 있잖아요. 예. 전 세계 장비 업체 중에서 이제 거기도 이제 시장점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1위 업체가 미국 업체죠. 어플라이 머티리얼스라고 가장 큰. 예. 2위 업체는 네덜란드 ASML이고 거기는 오로지 그 노광 장비 하나 가지고 이 시장 2위를 하고 있는 예. 엄청난 대단한 슈퍼홀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아마 3위가 옛날에는 아마 일본 기업들이었는데 지금 아마 단일 기업으로 오히려 램 리서치일 것 같아요. 램 리서치가 왜냐하면 옛날에 노벨러스라는 큰 장비를 인수하기도 했고 그 후에도 작은 업체들 많이 M&A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3위가 아마 지금 한 번째 아마 램 리서치일 거. 그 얘기는 예. 2위는 남의 나라니까 망하든 말든 미국이 신경 안 써요. 그래서 EUV 장비가 정말 핵심이잖아요. ASML에서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그거를 철저하게 막고 있어요. 그거는 철저하게 맞고 오히려 미국 장비 파는 거는 그냥 설렁설렁하고. 제가 그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을 하진 않았고 대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ASML을 매출 뚝 떨어지고 주가 떨어지는데 예. 미국 장비 업체들은 영향을 하나도 안 받고 있어요. 장비 실적도. 실적도. 그걸 제가 뭐로 확인했냐면 작년에 그게 작년 중반에 그러니까 미국의 증권거래소 있잖아요. SEC에서 리포트를 냈어요. 친절하게 그래프까지 그려가지고. 그 중에서 어쨌든 다 상장 업체들이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랑 램 리서치의 국가별 매출 포트폴리오를 친절하게 정리해서 분석해서 발표를 해줬더라고요. 예. 그게 아마 전년도겠죠. 아마도 당해년도 거가 데이터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그것이 2023년도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미 미국의 중국 제재가 한참 진행된 후죠. 2013년이면 2019년이 시작됐으니까 예. 거기에 봤을 때 램 리서치나 어플라이 머티리얼스의 국가별 매출 포트폴리오가 중국 몇 퍼센트냐가 관심사잖아요. 제가 이걸 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미국의 중국 제재가 되기 전 2018년 이전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10에서 20% 정도였을 거예요. 예. 고객의 비중이. 예. 근데 지금은 근데 엄청 이제 제재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네덜란드 ASML 타격을 확 받았잖아요. 네. 그럼 미국 장비가 중국에도 어쨌든 조금 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15에서 20%, 10%에 20% 사이였던 게 예. 10% 언저리 내지는 한 자릿수가 돼야 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예. 정말로 백악관에서 말하는 것처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하고 있다면 제가 알기로 그냥 SEC 발표에 의하면 다 35%가 넘어요. 중국 고객 비율이 현재도 현재가 현재가 과거에는 20이 안 됐었는데 이 얘기는 거꾸로 더 팔고 있다는 중국 뜻이네. 고객의 의존도가 훨씬 높아진 거예요. 미국 장비 업체들은. 장비 제재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야, 근데 그거는 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업체들도 정부 입장에서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 이 난리를 친 이유는 다른 건 몰라도 반도체는 너무 안보적으로 중요한 거잖아.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싼 데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사다 써도 되지만 유사시에 미국 내에 반도체도 있어야 돼. 그리고 코로나 때 다 봤잖아요. 어. 우방국에서 못 오잖아요. 못 오니까. 핵심 물건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반도체만큼은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가 있어야 되고 중국은 그래서 좀 죽여야 돼. 라는 게 미국의 논리인데 장비 업체들 실적을 고려해서 그거를 그냥 눈 감아 준다는 건 좀 이상하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거를 하나하나 제가 정확하게 뭐 팩트를 체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이 왜 너네 느슨하게 해? 이렇게 물어보면은 굉장히 공식적인 대답을 해주겠죠. 아니 나 미국은 철저하게 하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유추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거를 본인 입으로는 얘기 안 할 거고 그것도 미국 정부에서도 절대 인정 안 할 거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숫자는 그렇게 나와요. SEC의 발표는 맞는 발표일 거잖아요. 사업보고서 가지고 거의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참. 결국에는 이런 거죠. 미국의 정치권에 있는 그 지도자분들은 경제를 너무 모른다. 반도체 산업을 너무 모른다라는 게 하나. 1번.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예. 진짜 경제도 모르고 반도체는 하나도 모르는구나 라는 걸 그냥 바로 알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산업과 경제를 모른다라는 거. 기업은 목숨이 걸려 있어요. 생존이. 예. 기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내가 한마디 하면은 중국으로 물건이 안 가겠지라고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기업은 생존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정부에서 한 가지 제재안이 나오면 이걸 피해갈 수 있는 100가지 방법을 할 거예요. 근데 네덜란드 ASML은 왜 그걸 못 피해가요? 미국 기업이 아니니까 일단 미국에서 눈 감아 주질 않죠. 제가 이것이 제재를 그러니까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만약에 피해가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거면 못 하는 거죠. 예. 디테일하게 일할 수 없는 거니까. 예. 근데 분기 한번 리포트 줘 정도라면은 이거는 사실상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멍청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두 하는 가지.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실무단으로 내려가면은 경제를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산업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가 하나. 또 하나는 기업들이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을 거다 지금. 미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네덜란드 ASML은 쥐잡듯이 잡을 만큼 이게 중요한 숙제라는 걸 아는데 그 숙제를 안 하고 미국 기업은 열어준다는 건 일관성이 없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미국에서 여지껏 했던 리포트를 조금 자세하게 달라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이게 우회되거나 뭐 계열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 아닌 가능성이 있진 않느냐라는 걸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세한 리포트를 써서 달라 정도가 혹시 나왔습니다. 중국에 뭔가 반도체를 안 주면 예전 같으면 엔비디아에서 사고 뭐 TSMC에다 만들어서 뭐 하고 하는 걸 사가면 되는 거니까 중국에서 안 만들었는데 규제가 시작되고 제재가 시작되니까 중국은 필요는 한데 수입이 안 되니 중국 안에서 만들어야 되고 중국 안에서 만들려고 새롭게 공장 만들다 보니까 장비를 계속 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이제 어나더 그 스토리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지금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했으니까 중국 고객의 의존도가 제재하기 전보다 낮아져야 되는데 2배 이상이 됐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는 헛발질이었다 지난 6년 동안 이걸 말씀드려서 제재 효과는 없었는데 예. 경각심은 줬잖아요. 불편하게 만들어서 자족할 수 있는 의지와 절박감을 오히려 주면서 오히려 중국이 빠르게 반도체 생태계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게 여지까지 말씀드렸던 거고 그거는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키운 셈이 된 거예요. 키운 셈이 된 거예요. 원래 치우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건 다 알지만 결과적으로 생태계에 대한 이해, 그런 게 부족해서 기업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급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만든 어설픈 정책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실제로는 나타났다라는 것을 지난 5, 6년 동안의 미국의 정책에 대한 결과가 이렇다라고 그냥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본 거고요. 그러면 이게 되게 불안하게 들리는 게 5, 6년간은 다행히 그래서 미국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큰 타격이 없었는데 오늘 이 방송 지금 백악관에서 당연히 듣고 있을 거거든요. 백악관에서 이걸 봅니까? 아 그렇습니다. 언더스탠딩이 이게 가만히 지금 아니더라고. 동시통역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야 이봐라 저 빵꾸 많이 나 있었네 라는 건 언제든지 확인될 수 있잖아요.
확인될 수 지금까지는 있지, 그냥 설렁설렁 뭐 의도적이었다 모르겠는데 의도적이었더라도 바이든이 의도적이었지 트럼프가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보니까 이것들 봐라 이거 다 세고 있었네? 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지금까지도 어차피 중국에 수출 못했어라면 관계없는데 지금까지는 수출 잘하고 있었으면 그 폭탄의 리스크가 좀 잠재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게 거 우리의 아닐까요? 리스크는 아니죠. 중국의 미- 입장에서 미국- 지금 아니, 그 장비 고민하시는 업체들 거잖아요. 쏙을 투자한 분들은 이게 리스크잖아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포함되는 기업들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게 지금 사실은 지금 2% 얘기한 게 굉장히 복잡한 이슈가 됐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경이 없죠. 그렇죠? 예. 홍콩에도 투자하고 미국에 있는 중국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예. 한국 기업도 투자를 하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들이 잘못되면 큰일인 입장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일반 우리 시청자 중에서 이제 중국과 연관된 기업 섹터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잘 돼야 되는데 잠재적인 우리의 리스크 요인은 중국이 안 되는 건데 왜 고민해야 내가 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걸 또 정부 관계자들이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이 프로젝트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약간 있는 지금 멘트였다고 저는 일단 생각이 되고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본인이 말씀했던 게 어떤 뉘앙스였는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중국이 제대로 제재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제대로 제재받으면 우리한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시청자의 80%일 거라는 거죠. 제대로 제재를 받으면? 앞으로 받으면 왜 그 대안을 또 한국 기업이 수출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근본으로는 중국이 쫓아오는 거에 대한 위협을 더 큰 리스크로 많은 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제재가 느슨해서 조금이라도 속도를 늦춰주는 속도는 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백악관에서 알아서 제재를 확실하게 하면 중국이 이제 못하게 된다면 한국은 더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게 시청자의 80% 이상일 거라는 건데 지금 2%가 말씀하신 거는 조금 반대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이 멘트를 드린 거예요. 아니 여론과 무관하게 말인지 알겠어요. 당연히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해를 하니까 예. 두 가지로 일단 제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백악관은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것부터 일단 해야 돼요.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거냐? 아니면 뭘 알고 있었지만 누가만 주거냐? 알지만 어차피 그냥 쇼를 한 거다. 실질적으로 중국에 엄청나게 그렇게 하면은 공멸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만 그렇게 했던 거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하나의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면은 이 방송을 하던 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더 강력한 제재가 쉽게 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 눈 감아줬다. 그냥. 그런 생각을 왜 더 하게 됐냐고 하면 엊그제 제네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미중 간에 합의가 있었죠. 관세 예. 합의가 예. 자 대통령끼리의 영수회담도 아니었어요. 실무자 회담이었어요. 예. 제3국에서 그것도 무슨 다른 포럼에 가서 예.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45%였던 게 30%가 됐고 예. 125%였던 게 10%인가? 10%가 돼버렸죠. 예.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럼 앞에 145로 한 125로 하는 애초부터 쇼였던 거거든요. 예. 그럼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제재가 그것도 쇼 아니냐? 쇼가 절반이라고 저는 옛날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공급망이 미국 기업들이 너무 많이 엮여 있어요. 소재까지 다 들어가면 소재, 장비, 고객 다 묶어 들어가면 그 말은 미국이 어차피 중국은 쫓아와도 어차피 미국하고는 아직 격차가 있어. 반도체와 관련해선. 그러니까 우리 장비는 우리는 쇼잉은 좀 하지만 뭐 더 빠른 속도까지만 아니면 괜찮아. 지금 그런 보면은 스탠스라는 거예요? 자 미국의 기업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예. 예를 들어서 그 중국에서 DDR5도 이제 양산을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있으면 4세대도 한다. 뭐 H밴드 만든다라는 뉴스 나왔을 때 아무런 코멘트 나오는 게 없어요. 미국 쪽에서는 미국에서, 예. 미국 기업 쪽에서는. 예. 그런데 어떨 때 반응이 나오는지 아세요? 딥시크가 나왔다. AI 성능이 미국 기업 못지 않더더라. 알고리즘 실력이 미국 거와 별 차이가 없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에서 타격을 받는 건 어느 나라 기업들인가요? 다 한국 기업들이에요. 미국이 아니고. 예.
뒤쪽에서 타격을 받는 건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에요. 미국 빅테크. 무슨 말씀인지 약간 알듯 말듯 하시죠. 반도체가 좀 커도 그게 미국이랑 상관없어. 어차피 장비만. 결국에는 한국에서 우려하는 포인트와 미국에서 우려하는 중국의 위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위협이 될지언정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 거는 철저하게 제재를 할 필요를 못 느껴요. 미국 입장에서도. 메모리 반도 어차피 삼성에서 사다 쓰는 어차피 건데 사다 쓰고 있어요. 그거 나중에 중국이 좀 잘 만든다고. 어차피 중국 거 사다 쓰면 돼요. 오히려. 사이 좋아지면 그렇게 하면 되지. 맞습니다. 더 싸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거나 엔비디아한테 뒤로 빼서 쓰거나 하면서 그쪽은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 기업도 백악관도 다 경련을 일으킬 정도의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죠. 그건 그거대로 막아야 될 일이지. 그쪽을 지금 막는 쪽에는 지금 보세요. H200을 못 팔기 위해서 H100을 만들었어요. 예? H100을 못 팔기 위해서 H20을 했더니 만들어요. 이제 H20도 못 팔게 해요. 예. 철저하게 막고 있죠. 점차. 그거는 EUV 장비 못 만들죠. EUV가 꼭 필요한 거는 로직이에요. 로직. 2나노, 3나노 만드는. 아하. 디램 지금 14나노, 13나노인데 예. EUV 장비 없이 5나노까지 만들어요. 중국에서는.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건지. 그래서 EUV 장비 막아도 메모리는 다 만들 수 있어요. 예. 근데 미국에서나 걱정을. 일본에서 파는 것들은 EUV가 아니거든요. 전부 다. 이 장비들 안 막아도 돼요. 디램 낸드 개발하려면 해. 상관없어. 우리한테 위협이 전혀 안 돼. 한국이 피보지 내가 피보니? 그래서 몰라서 얘기했습니까? 알지만 안 하는 거겠습니까? 그런 것 쪽은 큰 위협이라고 보질 않는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 같은 것만 안 들어가거나 엔비디아 칩과 실제로 소프트웨어 능력, 설계 능력 쪽. 그거까지만 아니면 돼. 아니면 첨단 첨단 파운더리. 미세 공정만 안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EUV를 막는 거예요. 만약에 EUV를 풀어주잖아요. 예. 중국이 순식간에 TSMC를 위협할 만한 기업이 3년 안에 되지 않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EUV만 EUV는 막는 거죠. 근데 디램 어차피 본인들의 메인 시장이 아니에요. 본인들 만드는 입장에서는 예. 한국, 일본인 거지. 그러면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첨단 공정용 장비는 별로 없어요. 어차피. 근데 그게 사실 애매해요. 지금 보면은 2020년, 22년인가 발표한 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상무부 고시에 보면은 메모리용 반도체 장비인데 16나노, 18나노 그 이하를 만들 수 있는 거. 낸드인데 뭐 몇 단이죠? 250단인가 이상 만들 수 있는 장비. 그런 것만 이런 식으로 법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장비가 이 장비는 30나노도 만들 수 있고 14나노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장비를 써서 예. 꼬리표가 없다고요. 네. 그러면은 장비를 몇 나노용 장비라는 게 없어요. 장비라는 건 EUV만이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것만 일단 그래서 통제한다. 미국에서 그런 장비에 대한 법을 만들었지만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였어요. 처음부터가. EUV만 막겠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길목을 막을 수 있으니까. EUV는 막을 수 있죠. 엔비디아 칩은 중국으로 많이 안 들어가고 있을까요?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매출의 30%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제대로 굉장히 오해해서 매출이 발생하기 검사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큰 타격이 있을 그래서 텐데. 심지어는 백악관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중국에서 AI 칩을 못 만들게 하겠다, H20도 막겠다라는 발표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젠슨 왕이 얘기했잖아요. 중국으로 가서 바로 백악관한테 했어요. 중국으로 패하시. 중국에 가서 그 얘기를 했죠. 그 포럼에 참석을 하면서 예. 미국 백악관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은 AI 관련해서는 협력을 해야 된다. 미국을 배제해서는 절대 안 된다. 중국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더 했어요. 빨리 따라온다. 그러나 그건 이제 엔비디아가 장사하려고 하는 멘트고. 본인의 왜냐하면 지금 매출에 너무 많은 포지션이 아직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제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기업은 엔비디아랑 미국 장비 업체 두 개인 거예요. 예. 근데 미국 장비 업체는 굳이 안 막아도 EUV만 막으면 되니까 앞으로도 안 막을 가능성이 높은데 엔비디아는 다르죠. 지금까지 슬금슬금 팔고 있었다면 너 가죽 잠바 벗고 빨리 와 일로. 그런데 하겠네요. 왜 그러면 엔비디아가 그렇게 조급해하면서 백악관한테 욕먹을지도 알면서까지 그렇게 했을까? 바로 그 며칠 전에 화웨이 자체 AI 칩인 어센드 910D가 곧 양산된다는 소식이 떴어요. 작년에 어센드 910C가 나왔거든요. 예. D는 그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어센드 910C가 뭐냐면 화웨이가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직접 설계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걸 TSMC가 몰래 만들었든지 음. 아니면 중국의 SMIC가 만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어쨌든 만들어서 그 성능이 엔비디아의 H100 이상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이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중국이 이렇게 골치 아프게 직접 설계하고 직접 하지 않죠. 파운드리 안 하고 사서 썼어요. 네. 근데 못 사서 쓰잖아요, 이제 엔비디아처럼.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접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TSMC랑도 거래를 못 해야 하니까 직접 파운드리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실력이 급성장을 한 건데 예. 이렇게 되면은 대체 시장이 생기는 거죠, 중국에서. 중국 입장에서 중국 로컬의 입장,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결과인데.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가장 엔비디아가 지금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와, 그런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엔비디아 칩 사다 쓰게 해도 똑같이 인공지능이 발전할 거고 중국이 못 사다 쓰게 하면 불편하지만 발전할 거라면 어차피 답은 쉽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하는 게 맞죠. 그게 이제 결국 속도 차이인 거잖아요. 속도 차이니까요.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4년. 그 후는 80이 넘어가는데 설마 양심이 있으면 3연임을 도전하지는 않겠죠. 4년만 버티면 돼요. 4년 동안만 중국의 반도체 실력이 올라가는 것들을 미국보다는 아직은 멀었다라는 언론이 나오도록만 조절을 하면 돼요. 속도를. 예. 그 이후에 급격하게 따라오건 역전해버리건 관심이 없어요. 본인은. 아, 트럼프는 본인은 자국 산업 기업들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중국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상징적으로 본인의 치적만 쌓으면 돼요. 내가 막아서 내 재임 기간에는 중국이 못 올라왔다라고 그 하나의 결과물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본인 정계 은퇴할 건데 상관없어요. 미국을 앞서던 뭐 위협을 하던. 솔직히 그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그럴 수도 있지만 안 제가 그럴 수- 보는 안 그럴 수도 있지 트럼프의 않습니까? 일기 때문에 겪어봤잖아요. 음. 트럼프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걸 저는 이미 분석을 끝냈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기업들 입장은 틀리죠. 무서운 호랑이 새끼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시간은 걸릴지언정 실질적으로는 더 큰 호랑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4년 뒤에 무섭게 확 클 수도 있을지언정 지금은 조금 늦춰주고 있지만 그거를 직접 만드는 실력을 키워주고 있으니까 제재가 오히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미국의 약간 이중적인 중국에 대한 이중적 스탠스가 한국 반도체들을 죽일 거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네요. 한국 반도체를 한테도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제재가 저는 늘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예. 당장 쫓아온 속도를 조금 지연시키는 건 플러스 요인. 예. 그렇지만은 중국이 실질적인 자금 능력을 키우는 건 마이너스 요인인데 예. 어떤 게 그럼 더 볼륨으로 풀면 우리가 임팩트로 보면 크냐 하면 저는 후자가 더 크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후자가 어떤 거죠? 아, 제재? 스스로 크는 거. 스스로 생태학을. 크게 하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게 한국 기업한테 가장 오히려 좋다. 좋다. 미국 기업한테도 한국 기업한테도 자유 경쟁으로 하는 게 더 좋다. 그게 중국이 스스로 안 크니까 스스로 크겠지만 굳이 우리가 적대시하면서 우리 오히려 파트너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설계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미국의 팹리스랑 파트너십을 해버리면 되죠. 우리가 칩은 더 잘 만드니까. 야. 그러면 중국도 기업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생각할 거잖아요. 애국심으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시진핑하고 척을 뒤지고 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애국심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기업 때린다, 입장에서는 이거. 아니야 비즈니스가 중요하니까 예. 이렇게 친했던 사이가 갑자기 적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중국에서조차도. 예.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은 중국도 애국심에 호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설계하고 파운더리라면 그 부분을 중국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오히려 대만과 미국을 양동 공격을 하면 되죠. 우리가 왜 중국을 척을 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생태계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중국을 특히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견제하는 건 국방력을 중국이 앞설 수도 있다. 심지어 인공지능이 국방 방산과 결합하면 그래서 중국은 첨단 기술에 관한 하는 견제를 해야 된다. 무역 수지의 문제가 아니라라고 하는 건 트럼프보다 오히려 지난 민주당 정부 때도 더 강했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중국에 대한 기술 견제를 하는 건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냥 이건 미국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그게 예. 말씀하신 거에서 한 글자만 붙이면 제 생각에 똑같아요.
정부 차원에서만 기업 차원에서는 전혀 아니고. 아니다라는 건. 아 물론 그건 이해가 돼요. 기업들이야 장사하는 게 우선이지. 뭐 미국이 자, 잘 안 되면 뭐 단순히 그런 그 어떤 이제 그 명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의 반도체나 이제 핵심 IT 기술을 막으면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두 분은? 매우 불편하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연되는 건 확실하게 있죠. 예. 네. 100%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0% 막기는 어려울 것 쉽긴 같아요. 자, 그러니까 EUV 장비가 지금 현재로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좀 불편한 아직까지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소식이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시작은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외신이 나올 정도니까 그 외신이 예. 중국 외신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외신이라는 얘기는 이게 완전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 생각할 네. 수 있게 하는 네. 건데 자 하나 이거는 사실은 뭐 조금 다른 얘기는 한데 중국의 경쟁력 중에서 저는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왜냐 한국의 R&D 경쟁력이 너무 약해졌다 옛날 같지 않다 그래서 52시간 제도 손봐댄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어서 예. 예.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제가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중국이 떠올라가지고 중국에서 특히 이 외신 대만에서 이 기사가 뜨면서 중국에서 원래는 ASML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맨 처음에는 EUV 장비 첫 개발했을 때 고객들한테 그랬어요. EUV 장비 없이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는 한계는 10나노라고 했어요. 10나노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EUV 장비를 써야 된다. 그래서 TSMC가 가장 많이 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두 번째 많이 샀고 네.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도 많이 샀어요. 인텔도 많이 사고 EUV 장비들을. 그랬는데 TSMC가 1, 2년 뒤에 7나노로 EUV 장비 없이 성공했어요. 삼성만 사서 EUV 장비를 도입해서 도입을 먼저 했어요. 7나노. 그랬더니 수율이 안 나와. TSMC는 EUV를 안 썼더니 수율이 엄청 잘 나와. 어떻게 그래요? 여기서부터 일단 파운더리에 우리의 아픈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몇 년 지났더니 또 중국조차도 EUV 없이 7나노를 성공을 했어요. 파운더리에서 SMIC가. 그랬더니 이제 ASML이 말을 바꿨어요. 아 10나노 어떻게 할 수 있는데 7나노는 진짜 불가능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EUV 장비 없이 7나노 밑으로 내려가는 건. 그래서 또 막 샀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대만에서 나왔던 기사가 중국이 조만간 SMIC가 파운더리에서 파운더리 대부분 로직이니까 5나노로 양산한다더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EUV 장비가 없습니다. 중국에는. 근데 만약에 정말 EUV 장비 없이 SMIC가 5나노를 성공하면 ASMR 말을 또 바꿔야 돼요. 아니야 5나노까지는 어떻게 힘들지만 할 수 있었어. 말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여기서 드는 생각 하나는 여지까지 우리는 ASMR의 농간에 놀아놨다. EUV를 팔아먹기 위한 마케팅에 놀아놔서 3배 비싼 4배 비싼 장비를 계속 샀던 거다 필요 없는데 이게 하나 시나리오. 그걸 보여준 게 중국이다. 없이도 하니까. 없이도 하니까. 근데 진짜로 EUV 없이는 안 되는 거였는데 중국이니까 해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그럴 수도 있죠. ASML이 뻥친 건 아니다. 네. 진짜 안 되는 거였어. 이론적으로 봐도. 왜냐면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있잖아요. 네. 이게 과학적으로 뭐 어퍼처 사이즈 이거는 다 나오는데 이게 뭐 주파수가 이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뻥친 건 아니었는데 중국이니까 해냈다. 그 두 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왜 중국이니까 가능했을까? 그러면 딴 나라는 못 하는데. 중국은 없으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된 거겠죠. 자,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데 없으면 만들어지나요? 꼭 만들어지지는 않죠. 에이, 인생에 불가능이 어딨어요, 박사님. 다. 아니 그럼 불가능도 있어. ASML은 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마음만 먹는다고 자기들이. 다 되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산업에 통신, 그다음에 뭐 자동차, 자율주행 뭐 다 해보면 지금 불편해서 우리 기술적으로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던 게 한두 개가 아닐 건데 네. 그러면 다 극복하고 다 글로벌 탑 오렌지 다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다 되지는 않죠. 그렇지가 않거든요. 현실은. 예. 그럼 박사님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제가 이 질문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미래는 또 이제 미래겠지만 지금 당장은 트럼프 관세가 다 대충 정리가 됐는데 지금 반도체 품목 관세만
그렇죠. 그게 아직 그것만 아직 미정이죠. 매적 리서치만 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하나도 관세 안 붙일 것이다부터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중국 견제가 나올 것이다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예상에는 각자 생각을 하는 게 있겠지만 그래서 투자자들의 생각에서는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변수이기도 하고 그 제재와 관련해서 나올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당연히 불똥이 튀겠죠. 근데 약한 걸 갖고 나오면 별게 아니지만 이게 딴 게 또 아니라 반도체다 보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어떤 상황을 관찰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중국이 어떠냐에 따라서 되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변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의 반도체 관세를 얼마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하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한국 기업들이 왜 걱정해야 되죠? 왜 걱정해야 되냐고요? 한국 자, 미국에서 반도체 관세를 먹인다는 얘기는 예. 두 분 다 경제 잘하시니까 외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반도체가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중국에서 만약에 수입하면 비싸지겠죠. 자, 미국으로 가는 반도체가 주로 어느 나라에서 올까요? 미국으로 가는 주로? 반도체는 미국 아닌 대만 뭐 중 대만이에요. 대만. 예. 대만하고 일본. 네. 그러겠죠. 예. 한국이 왜 걱정을 합니까? 대만과 일본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반도체 관세가 만약 먹여진다면 예. 한국은 상당히 자유로운 나라죠. 반도체 관세에서. 근데 대체로는 반도체 그 날 반도체를 수입하는 것보다는 반도체가 들어간 어떤 제품을 그러면 그거는 반도체 관세가 아니고 예. 완제품의 관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때렸다가 지금 뒤로 물러섰잖아요. 미국 기업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니까. 애플에 했다, 어디에 했다, 어디에 했다 했더니 결국에 반도체를 부품으로만 쓰는 기업들이 다 미국 기업인 거예요. 해보니까 때렸다가 난리 났고 주가 폭락하고 채권도 막나고 미국 달러가 약세돼 버리니까 순식간에 깨갱해버렸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얘기가 돼버려.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의 관세는 이거는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기업들이 난리칠 문제가 돼버리는 거고 반도체라는 거는 이제 국제 무역 코드를 하면은 HS 854가 가장 상위에 있는 코드인데 사단이 여기에 이제 관세가 먹으면 한국에 한 100조가 넘는 반도체 수출 중에 미국으로 가는 거는 한 1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하는 게 한국은 아예 없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겠지만 예.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왜냐하면 왜 일본이 문제가 되냐면 마이크론의 그 LP라인 인수했다고 했잖아요. 마이크론 공장의 절반이 일본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제품이야. 마이크론 제품인데 일본에서 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다 관세가 붙는 거예요. 마이크론 제품에 관세가 붙어요. 그걸 미국으로 직접 그냥 사가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제품이 대만은 TSMC에서 최종 조립하잖아요. 네. 거기에 관세가 붙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그 가격 인상 효과를 다 받는 거지. 예. 거기에 들어가는 HBM에 무슨 관세가 붙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반도체 관세라는 것들이 반도체라는 단어, 관세라는 단어 두 개를 뭉쳐서 그냥 한꺼번에 생각해 버리면서 이게 패닉이 돼 버리는 것 같아요. 좀 더 분석적으로 들어가 보면 반도체 관세는 한국이 고민한 문제는 아닌데 왜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다룰까? 뭐 되게 좋은 지적이신데 하나 걱정하는 거는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이번에도 H20을 중국에 팔지 말라고 결정했는데 하고 있고 H20뿐만 아니라 H100도 막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것들? 몰래 가겠죠. 근데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겠구나 싶었는데 박사님도 실제로도 아마 많이 가고 있을 거예요. 기업인들이 그게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면 굉장히 불안한 게 미국 정부가 마음 먹고 그거를 실제로 견제하기 시작하면 엔비디아 칩도 못 갈 거고 그러면 엔비디아 매출이 줄어들면 하이닉스의 그 적층형 D램도 당연히 줄어들잖아요. 그러니 그게 이제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걱정은 이해는 돼요. 관세라고 사실은 표현하는 단기적으로는 네. 맞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은 산업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엔비디아의 마켓시어 축소되는 거는 AI 발전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왕도 인정했어요. 어쨌든 대안이 생길 거니까. 어차피 독점 시장은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시장 초기에 몇 년 반짝 생기는 거예요. LG 엔솔도 전기차 시장 초기 시장 2008년 9년 시장 점유율 60%였어요. 3, 4년을 못 갔어요. 엔비디아 AI칩 독점 시계가 지금 한 2년 됐다고 치고 올해까지 길어야 4년.
그거는 어차피 마켓에는 빠지고 다른 플레이어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시장을 노려야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빨리 엔비디아가 아닌 미래 고객, 잠재 고객들한테 자꾸 샘플을 보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HBM 칩메이커 입장에서 엔비디아만 보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2, 3년이 끝이다. 엔비디아 하나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래서 저는 가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빠르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또 우회로를 또 만들잖아요. 어떻게든지 기업들이. 그래서 순차적으로 영향이 올 거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버는 시간 동안에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고객을 찾아내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타격은 좀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버퍼가 생기는 거니까. HBM은 엔비디아에 팔아도 되고 다른 데 팔아도 맞습니다. 되게 브로드컴, 되면 인텔 뭐 다 많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바이 근데 아까 중요한 얘기 하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엔비디아 거예요. 셀. 뭐 얘기하다 이게 나왔냐면 그럼 왜 중국이니까 가능했어라는 얘기 하다가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자 여기서 제가 사실은 좀 고민이 생긴 게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ASML이 그 과대포장한 게 아니라면 근데 중국에서는 만약 가능했다. 7나노 5나노까지 성공했다. 이유비 없이. 그 얘기는 그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엔지니어들의 능력으로 해냈다는 얘기잖아요. 예. 장비를 안 받쳐주는데. 예. 끝내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의 공정 엔지니어보다 어. 중국의 공정 엔지니어가 더 실력이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저는 무서운 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도 자, 근데 그게 애들을 왜 헝그리하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그래.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정보 관계자 만나서도 그 부분이 진짜 큰 문제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지 저도 솔루션을 잘 모르겠다 말씀드린 게 왜냐하면 제가 반도체 업체에 있었던 게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 있었는데 네. 그때 어떻게 보면 한국이 반도체 정말 R&D 정말 황금기였잖아요. 네. 그때 차례로 미국, 일본, 대만 다 꺾고 올라가면서 1위가 됐던 시기거든요. 그때는 왜 가능했느냐? 헝그리했어요, 우리가? R&D 인력의 수준이 최고였어요. 한국이. 헝그리 문제가 아니라 수준 자체가 최고였어요. 아, 의대 안 가던 시절. 의대 안 가셨죠. 아하. 그리고 나서 2005년 지나면서 아하. 네. 의대 붐이 일기 시작해서 한 15년, 20년 동안 어떤 분이 20년 이상까지 보더라고요. IMF까지도 가는 분도 있는데 그래. 어쨌든 최소한 15년 이상으로 저는 보는데 의대 지상주의가 되면서 자,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걸 내봤어요. 전국에 그 의학 관련된 곳에 정원이 얼마나 되는가. 의대 뭐 3,500명, 그다음에 약대, 수의대, 한의대, 치대 쫙 합치니까 약 10,000명이 나와요. 10,000명. 그 얘기는 옛날 제가 대학교 가던 시절, 제가 하이닉스 재직 시절 정도에는 예. 전국에서 야. 이공계 1000등 안에 드는 사람들은 무조건 서울대 공대 갔어요. 아니면 카이스트 가거나. 예. 지금은 전국 이공계에서 10,000명 안에 못 드는 사람들이 서울대 공대로 와요. 만 1등부터 가는 거지. 그러면은 그때랑 지금이랑 일단 인력의 실력이 차이가 클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반도체에다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은 R&D에 중추중 돼 있잖아요. 네. 10년, 15년 지났으니까. 네. 그게 지금의 현실인데 아하. 중국은 우리가 6월 달에 딥시크가 R1을 개발했을 때 그 천재 개발자 여자 네, 엔지니어가 유학파가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박사까지 다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중국은 여전히 가장 엘리트들이 공대를 갑니다. 1등부터 만등까지 공대 가요. 공대를 갑니다. 예. 그게 한 10년, 20년 된 거잖아요. 그 격차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 보고 있어서 그러면 한국 엔지니어보다 중국 엔지니어 진짜 실력이 좋은 거냐 말할 때 저는 부인하기가 좀 어려워진 거죠. 아니 그런 걸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진짜 중국은 의대를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병원을 차리면 돈 많이 벌 수도 있고 내가 페이닥을 해도 야 월급쟁이보다 무조건 많이 받아. 일단 안전 마진이 완전 보장돼. 그래서 의대를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의 공대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창업하면 대박 나고 창업 안 하고 그냥 기업에 들어가도 가장 높은 레벨의 월급을 무조건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외국 기업 들어가면은 또 많아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공대를 가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어요. 중국의 대학생 반이 이공계인데 중국의 대학생 반이 중국 기업에 가면 무조건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우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중국은
최고 엘리트 이공계 엘리트들이 공대를 선호한다라는 거가 중요한 거죠. 아직 그러니까 세상 모르고 그럴 수도 돼. 그런 10년 뒤에 거지. 어디 바뀔지 의대보다 많이 모르겠지만 받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있을 의대보다 때마다 월급이 많다는 근데, 거야. 근데 이게 의대 잘못이 아니라 의대 잘못이 아니에요. 공대 잘못이지. 공대 잘못은 아니죠. 공대가 월급을 주진 않기 때문에 공대생들을 채용한 기업들의 잘못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모든 생각해 보면 모든 직원의 페이를 몇 억을 줄 수는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럼 회사 망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정말 핵심적인 실력이 있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S급 인재들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만이라도 남아있게 할 만한 요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두 가지라고 봐요. 연봉을 그렇게 높게 줄 수는 없으니까 정말 기여를 한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놓고 공개적으로 몰래 주지 말고 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냐 얘기를 하고 연봉에는 3배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못 받은 사람도 목숨 걸고 일할걸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특허 관련된 부분이죠. 정말 나중에 대부분의 특허는 사실은 방어용이기 때문에 돈이 되진 않지만 몇 개는 정말 돈이 되는 특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특허. 그거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데 이런 특허를 만들어서 등록한 사람들은 그냥 특허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아요. 그냥 지금 그냥 정액으로 뭐 10만 원, 20만 원 주고 끝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권리를 줘버리고 끝나지 말고 그렇게 일단락 했더라도 나중에 정말 가치 있는 특허로 했을 때는 거기에는 특허로 회사가 받게 되는 수혜의 1%를 발명자한테 공유를 한다라든지 이런 거에서 몇 사람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면 굳이 의대로 안 가도 공대로 가서 공대 관련된 기업에 가도 충분히 나는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이거는 법으로 그런 거 그렇게 있어요. 주도록 강제해야 법으로? 되겠네요. 그 강제를 할 수가 있나요? 아니 그렇게 안 되면 지금 기업들도 그렇게 해야만 엔지니어가 열심히 일해라고 하면 벌써 그러지 말라고 해도 했을 텐데 그렇게 안 줘도 똑같이 열심히 한다 내지는 줘봐야 더 열심히 하는 건 없으니까 안 줄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어떤 사람들인데 투입 대비 산출이 많은데 그걸 안 하겠어요? 두 가지로 분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그렇게 제가 왜냐면 기업분들도 가끔 만나니까 그렇게 하기 쉽지 않대요. 만약에 한두 명 그렇게 주면은 난리가 난대요. 노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못한대요. 한국이라 못하고 왜냐면 미국이나 이스라엘 뭐 그런 기업들 IT 기업들 다 하잖아요. 대놓고 하잖아요. 뭐 일생을 먹고 살 만한 성과가 한 번에 줘버리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서 안 된대요. 회사 분위기가 깨져가지고 못한다는 게 하나 한국 기업의 이제 기업 문화 특성 하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일을 안 해도 되는 분위기와 이제 사실은 그렇게 굳이 안 할 거야. 그냥 그 정도 돈만 받고 그만큼 일할 거라는 게 사실은 천재들이 몇 사람 확보했다 쳤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한국에 있는 IT 기업에서 100%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냐. 돈을 떠나서. 자, 인센티브 얘기는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돈을 떠나서 사실은 그런 천재라는 소리 들을 만한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돈 외에도 그곳에서 뭔가 성취감이 있어야지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안 되는 게? 그 천재 같은 사람의 성취감을 느낄 만한 역할을 받을 수가 없어요. 큰 조직에서는. 그냥 기계 조직으로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보상이 없어서. 보상이 아니라 조직 자체가 그렇게 운영이 돼요. 조직이. 얘 한 명이 정권을 쥐고 망해도 네가 망하고 할 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할 만한 권한을 회사에서 천재한테 주질 않습니다. 줄 수가 없고 이 조직에 너 들어와서 좀 잘해봐. 너 똑똑하니까인데 그러면은 이 사람의 능력 될 수가 없어요. 예. 절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다른 나라의 큰 기업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 근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그게 가능한 기업들이 있어요. 스타트업들. 스타트업은 가능해요. 그럼 다른 나라 근데 스타트업이 규모가 커지면서 스타트업이 아니었던 전통적인 기업 제조업 굴뚝 산업의 문화와 기업 조직 시스템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 아닌 회사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대부분 큰 어마어마한 글로벌 IT 기업들이 스타트업 출신들이잖아요. 10 중에 9은 스타트업 출신이거든요. 스타트업인데 규모가 커졌는데 지금도 스타트업의 기업 문화 마인드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한국은 그거 없어져 버려요. 커지면서. 알겠습니다.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된 조직이다. 전반적인 HR 문화가 틀려요. 한국과 미국과. 근데 지금 이거를 법으로 강제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CEO 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쉽게 단기간에 바꾸기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의대 선호가 쉽게 없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지금 공대를 나와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게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여러 이유로 알고는 있어요. 대부분 HR 전문가들 알아요. CEO들 알지만 현재 조직 전체를 사실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도입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망설이는 거죠. 그럼 그런 원인이라면 이게 근본적으로 인재 수준이 떨어지는 게 원인이고 그게 구조적으로도 수급도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악순환이 되는 라면 겁니다. 뭐 예. 당분간은 계속 우리가 더 앞서 나가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제가 오늘도 이제 현실적으로. 민관 회의에 가서 교수님들도 막 오셔가지고 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 형, 우리가 공대 다닐 때랑 지금 너무 공대 달라. 와 있는 애들 너무 달라요. 오 세상에. 그리고 내가 다녀봤잖아요. 어. 개인적으로는 내가 공대에 가서 도대체 공대 나와서 뭐 왜 공대 나와서 공대 와서 이러고 언론 있어? 시험 준비하고 공대에 가면 공대가 뭐예요, 하냐고. 공대에 가면 어. 한 과에 어. 이런 귀신 같은 새끼들 어.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한 반 이상 돼. 네. 그렇지 않은 친구 나 같은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나 같은 사람도 우연히 그냥 어쩌지 시험만 잘 봐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 어? 근데 느낌이 달라요, 그냥. 아 저기 어나더 레벨이야? 걔네들은 어나더 레벨이야? 걔네들은 머리를 안 감아. 나는 머리를 안 너무 감으면 선입견 아닌가요? 머리를 안 감으면 수업을 들어가기가 싫은데 쟤는 머리를 안 감고 수업을 아니 나는 머리도 들어가더라고. 맨날 갖고 여자들은 인기도 많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정말 상위 0.5%에만 존재하는 그런 분들인데 내 생각에 지금 그런 분들이 의대가 있어? 의대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누가 우스꽝스러워서 그런 걸 얼마 전에 이제 투자 섹터에 있는 분을 만났는데 반도체와 이공계에는 희망이 없지만 그래서 한국의 미래는 바이오가 밝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천재들이 다 바이오로 갔습니다. 바이오로가 의대로. 있으니까. 근데 공대 교과서, 의대 교과서 그 말- 봤잖아요. 말 됐네. 공대 교과서는 천재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 의대 교과서는 이해 안 되고 그런 게 없어. 그냥 열심히 외우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성실한 친구들이 하면 요즘 되는 거야. 바이오 스타트업 중에서 진짜 여기는 글로벌하게도 완전 탑 티어급 기술이 있어. 그런 회사들이 있기는 있더군요. 최근에. 지금 AI도 사실 이미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개발하는 기업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예. 투자도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크면서도 커질 거잖아요. 생존하면 커야 되니까 커지면서도 지금의 이 마인드와 R&D 환경과 이런 철학들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정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참 걱정이다. 중국의 반도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섭게 따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천재들을 본대로 보내야 돼. 근데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뭐 사실은 그저께까지가 아니고 그냥 ASMR이 뻥친 거일 수도 있으니까 중국의 천재들을 K 드라마에 훅 빠지게 해가지고 빠져서 의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주환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